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하고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낳았을 때 저는 이제 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오롯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보상 같았지요. 며느리가 살림을 합치자고 했을 때 늙은 어미가 짐이 될까 망설였지만 손주 커가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기쁨에 기꺼이 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제 평온했던 노년에 드리워질 기나긴 그림자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였습니다. 이를테면 빨래 같은 것 말이에요. 저는 평생을 비누 하나로 빨래를 해왔습니다. 살뜨물에 조물조물 애벌 빨래를 하고 햇볕에 널어 말린 속옷에서 나는 그 뽀송하고 정겨운 냄새를 좋아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속옷과 옷가지에서 아무런 향도 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코가 무뎌졌나 싶었는데 우연히 며느리가 세탁실에서 제 빨래만 따로 분리해 놓고 무언가를 붓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포장지에 아기 얼굴이 그려진 비싼 유아용 무양 세제였습니다. 제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며느리 오지영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화사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보셨어요? 어머님 빨래는 이걸로 따로 해드리려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면 특유의 체취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서진 씨가 그런 쪽에 좀 예민해서요. 제가 어머니 불편하실까봐 일부러 향 없는 걸로 비싼 거 샀어요. 호. 며느리는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마치 큰 배려라도 한 것처럼 말했지만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흔적이 제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들 내외에게는 불쾌한 노인 냄새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사살 당한 기분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옷에서는 정겨운 비누 향 대신 아무런 감정도 없는 무취의 공기만이 맴돌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렇게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어요. 거실 창가에는 제가 혼수처럼 이고 온 낡은 자작나무 흔들의자가 있었습니다. 목수였던 남편이 저를 위해 직접 갖고 다듬어 만들어준 세상에 하나뿐인 의자였죠. 나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고 앉을 때마다 삐걱하고 내는 소리마저 남편의 목소리처럼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며 화단의 꽃을 보거나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제게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먼저 간 남편을 추억하는 작은 성소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며칠 만에 찾아온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들러 아들이 좋아하는 얼갈이와 손주가 먹을 딸기를 한 바구니 사들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제 흔들의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도무지 용도를 알 수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의 검은색 철제 조형물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조형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요가복 차림의 며느리가 물병을 들고 방에서 나오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그거요? 제가 치웠어요. 아무래도 집 전체적인 인테리어 톤이랑 너무 안 맞아서요. 요즘은 이런 미니멀리즘이 대세거든요. 저 오브제 유명 작가 작품이라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집이 훨씬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오브제라는 낯선 단어보다 치웠다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들 서진이가 퇴근하고 돌아와 그 광경을 보고는 머뭇거리며 며느리에게 말하더군요. 지영아,
그래도 저 의자 어머니가 엄청 아끼시던 건데 아버님 유품이기도 하고.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쏘아보며 대꾸했습니다. 유품이 벼슬이야? 그럼 이 집 전체를 구닥다리 고물상으로 만들까? 당신은 평생 그렇게 촌스럽게 살고 싶어? 아들은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게 미안한 눈빛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들의 미안함 따위는 제 부서진 마음에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제 남편의 흔적, 제 젊은 날의 추억이 촌스럽다는 단 한마디에 폐기물처럼 버려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창가를 보며 남편의 다정한 삐걱 소리를 하염없이 그리워했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기쁨은 5살배기 손주 유찬이었습니다. 녀석은 유독 저를 잘 따랐죠. 제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부터 혹부리 영감, 콩쥐팥쥐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가 시작되면 유찬이는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이야기에 푹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며느리에게 받은 서름도 아들에 대한 서운함도 모두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꼴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제가 유찬이에게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유찬이를 제 무릎에서 낚아채듯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런 구시대적인 권선징악 스토리는 아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해친다고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무조건 착하면 복받고 나쁘면 벌받는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심어주시면 어떡해요? 그러고는 아이에게 다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유찬아, 이리 와. 할머니 이야기는 이제 그만 듣는 거야. 엄마랑 영어 학습 DVD 보자.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영어랑 친해져야지. 유찬이는 더 듣고 싶다며 칭얼거렸지만 며느리는 아이의 손을 억지로 끌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방 안에서 저는 제 사랑이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독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 무릎에 남아있던 손주의 온기마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 문제로 부딪히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생을 제 손으로 장을 담그고 제철 나물을 무쳐 가족의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특히 아들 서진이는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보글보글 끓여낸 찌개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죠. 결혼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된장, 고추장만큼은 제 손으로 담가주겠다며 큰 소리를 쳤고 지금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도 제 장독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아들의 생일 전날 터졌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주려고 장독 뚜껑을 여는 순간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시커먼 거 설마 된장이에요? 코를 틀어막고 질색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된장이다. 내일 서진이 생일이라 찌개 끓이려고. 세상에, 이걸 아직도 드세요? 이거 유통기한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곰팡이가 핀 것 같기도 한데. 어머니, 저희 집은 그런 비위생적인 거 안 먹어요. 며느리는 보란듯이 주방 수납장을 열어 정갈하게 포장된 일본제 수입 미소된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희는 백화점에서 파는 이 저염도 유기농 미소만 먹어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깔끔하고요. 어머님도 이제 이런 걸로 건강 챙기세요. 그 장독 냄새나고 자리만 차지하니까 오늘 당장 내다 버려야겠어요. 그 된장은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농사지은 콩으로 담근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땀과 제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세월의 맛이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 모든 것을 비위생적인 곰팡이 덩어리로 취급하며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장독을 버리지 못하고 뚜껑을 닫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의 장독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뒤였습니다. 며느리의 무시는 집안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외부인 앞에서 철저히 없는 사람 혹은 그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 때 그 수치심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죠. 그날은 며느리가 동네 엄마들과 브런치 모임을 한다며 집으로 친구들을 대여섯 명 불러들인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처음 듣는 생소한 이름의 커피 향과 여자들의 높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손님들에게 대접이라도 할 요량으로 부엌에서 정성껏 과일을 깎아 예쁜 접시에 담았습니다.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을 때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며느리의 친구 중 한 명이 어머, 어머님이시구나라며 아는 체를 하려던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재빨리 그 말을 가로채며 제 존재를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 집안일 좀 도와주시는 분. 보다시피 연세가 좀 많으셔서 신경 쓰지 마, 얘들아.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와주시는 분. 제 아들의 집에서 제 손주가 곁에 있는 공간에서 저는 한낱 가사도우미, 그것도 연세 많은 늙은이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며느리는 제게 눈짓으로 빨리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든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 뒤로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화제를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깎은 과일을 입에도 대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쓰디쓴 굴욕감뿐이었으니까요. 제 존재에 대한 무시와 모멸은 결국 가장 본질적인 문제, 돈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이 번듯한 아파트는 사실 남편이 남긴 유산의 일부를 제가 보태준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며느리에게 굳이 알리지는 않았죠. 그저 아들 내외가 제 힘으로 이룬 것이라 믿게 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결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서재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는 고스란히 제 귀에 꽂혔습니다. 여보, 당신은 답답하지도 않아? 옆집 순영이 엄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이라고 명품 백화점 VIP 라운지 데려가서 신상백을 턱 사줬다더라. 누구네는 아파트 중도금도 시댁에서 다 내줬다는데. 근데 당신 어머니는 뭐야? 우리한테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시길 해. 아니면 유찬이 학원비라도 한번 내주시길 해? 하는 일 없이 방 한 칸 셔터 내리고 앉아서 우리 등골만 빼먹고 있잖아. 우리가 무슨 자선 사업가냐고. 아들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말 좀 가려서 해.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키운 게 뭐. 그럼 평생 업고 살아? 지금은 지금이고 과건 과거지. 능력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시어머니들 반만이라도 좀 해보시라 그래.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들 내외의 등골을 빼먹는 식충이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기가 막혔지만 그보다 더 저를 절망시킨 것은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가치관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란 그저 자신을 위해 돈을 써주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제 주거래 은행에서 온 VIP 고객 안내장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제 자산이 그 순간만큼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모든 서름과 무시, 멸시가 응축되어 폭발해버린 그날 말입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주 유찬이가 제게 달려와 조잘거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시금치나물 나왔는데 진짜 맛있었어. 근데 할머니가 해준 나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할머니, 나 시금치나물 해줘. 손주의 애교 섞인 부탁에 저는 언제나처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내 새끼 먹고 싶다는 거, 이 할미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줘야지. 저는 신이 나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싱싱하고 파릇한 시금치 한 단을 사고 단골 방앗간에 들러 갓 짜낸 고소한 들기름도 한 병 사왔습니다. 부엌에 서서 시금치를 정성껏 다듬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궜습니다. 물기를 꼭 짠 시금치에 다진 마늘과 국간장, 약간의 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점정. 들기름 병뚜껑을 여는 순간 고소하고 향긋한 내음이 주방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이 맛이지. 이 정겨운 냄새야말로 우리 음식의 혼이지.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나물을 무쳐 작은 접시에 소복하게 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또 이 냄새. 집안에 기름찌든 내가 진동을 하네. 어머니, 제가 그 촌스러운 기름 좀 집에서 쓰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들기름 쓰지 말라고 했잖아. 마치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온 며느리는 제가 막 묻혀놓은 시금치나물 접시를 보더니 기어이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유찬이가 와 할머니 나물이다 라며 손을 뻗기도 전에 접시를 매섭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싱크대를 향해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하얀 사기 접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릇한 시금치나물은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으로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그 광경에 놀란 유찬이가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 입맛 다 버려요. 제가 유찬이 식단 관리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시면서 이딴 걸 먹이니까 애가 입맛이 촌스러워지고 세련되지 못하는 거라고요. 며느리는 울고 있는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로 분노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원수를 보는 듯 이글거렸습니다.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어머니처럼 교양 없고 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분이랑은 단 하루도 숨 막혀서 같이 못 살겠어요. 때마침 퇴근한 아들이 아수라장이 된 주방 풍경에 당황하며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똑똑히 봤지? 나 오늘 저 여자랑 끝장 볼 거야. 저 여자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나랑 유찬이가 이 집에서 나가든지 오늘 당신이 선택해. 당장. 아들은 울부짖는 아내와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아들, 그리고 산산조각난 접시와 함께 망연히 서 있는 저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몇 번 달싹거렸지만 끝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향해 제발 이해해달라는 듯한 처량하고 비굴한 눈빛을 보낼 뿐이었죠. 아들의 그 침묵. 그것은 제게 수백 마디의 욕설보다
깨진 접시 파편보다 더 날카롭고 아픈 비수가 되어 심장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마지막 남은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울부짖는 며느리와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 서럽게 울고 있는 손주를 차례로 아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수라장 같은 소음 속에서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고요하고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서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뿐입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이 집에서 촌스러운 기름 냄새는 빼야겠구나. 제 대답에 며느리는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제가 굴복했다고 판단했는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기름 냄새와 제가 말한 기름 냄새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며느리에게 그것은 그저 촌스러운 음식 냄새였겠지만 제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 이 집을 떠나야 할 것은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존재였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은 그렇게 가장 치욕적이고 모멸적인 순간에 조용히 그 시작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집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울부짖던 며느리도 어쩔 줄 몰라 하던 아들도 서럽게 울던 손주까지도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며느리 오지영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치는가 싶더니 이내 제가 드디어 백기를 들었다고 판단했는지 비릿한 승자의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복의 백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의 깃발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아수라장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등을 돌려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등 뒤로 며느리가 아들에게 의기양양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저렇게 한 번씩 밟아줘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저는 그 말을 애써 무시하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었을 뿐인데 거실의 광기 어린 공기와는 완벽히 다른 고요한 침묵이 제 공간을 감쌌습니다. 우선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남편과 제가 아직 풋풋하던 시절 함께 산에 올라 찍은 흑백 사진이었죠. 사진 속 남편은 이가 다 보이도록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수줍은 듯 그의 팔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 이제 잘 가라 여보. 당신의 삶을 살아.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철마다 어머니, 이것도 유행 지났어요. 라며 사준 값비싼 옷가지들. 한 번도 제 마음에 들어 입은 적 없는 그 옷들은 고스란히 그 자리에 두고 제가 평생 입어온 몸에 익은 옷 몇 벌만 꺼내 작은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며느리가 사준 화장품, 영양제, 그 어떤 것도 제 짐 속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가져갈 것은 오직 제 자신과 남편의 추억, 단 2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롱 가장 깊숙한 곳, 겹겹이 싼 비담보에 숨겨두었던 통장 꾸러미와 인감도장을 꺼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이자 새로운 무기가 되어줄 것들이었죠. 짐을 다 꾸렸을 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며느리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보란듯이 꾸려진 제 보따리를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하더군요. 어머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시위하시는 거예요? 설마 진짜로 나가시게요? 갈 데는 있으시고요?
요새 찜질방은 하룻밤에 10,000원도 넘는다던데.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제 침묵이 며느리의 심기를 더 건드렸는지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나가서 며칠 고생해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제 발로 다시 기어 들어오실 땐 지금처럼 어줍잖은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셔야 받아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마치 제 미래를 예언이라도 하듯 짓거리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발치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으로 향하자 그제야 아들이 다급하게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지영이한테도 제가 잘 말할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늙은 어머니를 길거리로 내모는 페류나가 될지도 모른다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이 더 크게 읽혔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밀어냈습니다. 힘없는 아들의 몸은 맥없이 비켜나더군요. 됐다. 내 잘못 아니다.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치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서러움 대신 기묘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올가매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족쇄, 시어머니라는 역할의 감옥에서 마침내 걸어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집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냅둬. 저러다 돈 떨어지면 알아서 온다니까. 저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타고 제가 사는 동네에서 가장 비싼 호텔로 향했습니다. 찜질방이 아니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으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벨벳처럼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저는 지난 수십 년의 시간을 반추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그렸습니다.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퍼하기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을 거래해온 은행의 문을 열었습니다. 쭈뼛거리며 번호표를 뽑는 대신 곧장 가장 안쪽에 있는 VIP 고객 라운지로 향했죠. 제 모습을 본 직원이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제 이름을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안쪽의 상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곧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지점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어쩐 일로 직접 걸음을 다 하셨습니까? 전화 한 통 주셨으면 제가 댁으로 모시러 갔을 텐데요. 그는 제 남편이 살아생전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저희 집안의 자산 관리를 도맡아 온 김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을 회장님이라 불렀고 제게는 늘 사모님이라며 깍듯하게 대했죠. 오랜만이네요, 김 지점장. 앉아요.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김 지점장은 제 맞은편에 자세를 고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시죠, 사모님? 안색이 전에 뵀을 때보다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이제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그만 쓰고 그냥 박영숙 고객이라고 불러요. 제 단호한 말에 김 지점장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래서 오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통장 꾸러미와 서류 몇 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지점장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네, 자산 정리라니요? 말 그대로예요. 남편이 남긴 강남 상가 건물,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잠실 아파트. 전부 매각 절차 진행해 주세요. 시간 걸리는 거 아니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수 있는 조건으로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 시장가로 처분하고 펀드랑 채권도 전부 환매해서 현금화해 주세요. 제 말이 이어질수록 김지점장의 입은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물론 세상 누구도 제가 이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제게 회사를 물려주진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안전자산을 제 이름으로 남겨주었죠. 저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김지점장의 조언을 받아가며 수십 년간 조용히 굴리고 불려왔습니다. 고객님, 갑자기 왜? 혹시 아드님 사업에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 군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줘요. 모든 자산은 현금화해서 이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저는 새로 만든 증권사 CMA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자산을 정리하는 제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제 단호한 의지를 읽었는지 김지점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분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처분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주세요. 제 아들 귀에도 들어가지 않게요. 명심하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수십억의 자산을 움직이는 중압감보다 마침내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제 손으로 잡았다는 짜릿한 희열이 더 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며칠을 보내며 몸과 마음을 추스른 저는 무작정 길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머릿속에 계획되어 있었죠. 저는 서울의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제 행색을 본 젊은 직원은 건성으로 저를 대했지만 제가 찾는 매물의 조건을 듣고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차량 접근은 가능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1급수가 흐르는 깨끗한 계곡이나 샘물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낡아도 좋으니 뼈대가 튼튼한 농가와 함께 최소 1000평 이상의 밭이 딸려 있어야 합니다. 너무 외떨어진 곳보다는 작은 마을과 적당한 거리를 둔 곳이면 더 좋겠네요. 제 구체적인 요구에 직원은 컴퓨터 자판을 한참 두드리더니 몇 군데의 매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제 눈길을 사로잡은 곳이 있었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의 중간쯤에 위치한 지도상으로도 깊은 산세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아 보였지만 집을 감싸고 있는 산의 능선과 그 앞으로 펼쳐진 너른 밭, 그리고 사진 한 귀퉁이에 작게 찍힌 맑은 계곡물이 제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이곳으로 가보죠.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온통 짙은 초록색 뿐이었죠.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바로 저 집입니다, 손님. 보시다시피 상태가 썩 좋진 않지만 터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중개인의 말처럼 집은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폐가 너머의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 뒤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웅장한 산세,
잡초가 무성하지만 평평하고 기름져 보이는 너른 밭, 가리고 졸졸졸 듣기 좋은 소리를 내며 흐르는 계곡물까지. 저는 신발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곡물에 손을 담가 보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수정처럼 맑은 물이었습니다. 밭에 흙을 한 줌 집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비옥한 땅에서만 나는 특유의 향긋한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계약하죠. 이 집이랑 밭 전부 사겠습니다. 제 결정의 중개인은 좀 더 둘러보시지 않고요? 라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진 뒤였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모두 현금으로 일시불 처리했습니다. 등기 이전 절차를 밟는 며칠 동안 저는 그 산골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머물며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바로 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산 집 바로 옆에 사는 토박이로 무뚝뚝한 표정에 꼬장꼬장한 말투를 가진 전형적인 시골 노인이었습니다. 제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며칠간 지켜보던 최 노인이 하루는 제게 다가와 대뜸 말을 걸었습니다. 웬 도시 할망구가 여기서 뭘 그렇게 기웃거리는 거요? 그의 첫인상은 썩 좋지 않았지만 저는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제가 이 옆집을 샀습니다. 앞으로 이웃이 될 박영숙이라고 합니다.